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안에서 섹터에 대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요. 더욱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일 지주사 안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5일이었죠. 1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더욱더 강력해진, 더 세진 2차 상법을 앞두고 지금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추가로 이제 네. 발의된 것은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전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네. 네, 소각 의무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이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이 네.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주주들의 어떤 이사에 대한 그 선임 권한이나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투표제는 이제 일반 주주들의 이사 선임이나 이런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투표제는 시차 임기제를 통해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집중투표제라는 게 사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0주식을 가지고 네. 있으면 10표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선임되는 이사가 2명이다. 그러면 10표씩 2명한테 이렇게 줄 수 있었다면 집중투표제는 제가 원하는 1명한테 20표를 몰아주는 네.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의 임기를 다 각각 다르게 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1명씩만 되게 하면은 사실은 뭐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어도 20표를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충분히 있죠. 사실 기업들이. 이미 그런 걸 준비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지금 주총에서 이제 1인만 분리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게 그나마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시차 임기제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도 2인이 아니고 사실은 전원으로 확대를 해야지 좀 더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네. 자, 이렇게 집중 투표제가 통과가 된다면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축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영권 분쟁이 잔존하고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관련된 예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약간 논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수에 비례해서 뭔가 의결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집중투표제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네. 제가 지분이 더 적어도 누군가 합치면은 사실은 대주주보다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네. 부작용은 일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한행컴퍼니가 이제 대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지분 구조 보시면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현범 회장을 중심으로 한 쪽과 그다음에 조현식 그분을 이쪽 세력 이제 반대 세력이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선임에 있어서 조금 이대 주주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사실 이런 이대 주주와의 약간의 이제 텐션이 있는 기업들이 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이제 한진칼이라던가 일부 이제 LS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잊혀졌지만 금호석유도 예, 마찬가지로 이런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조금 촉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네.
네, 집중 투표제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이게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이런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하고요. 네.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딱 개시가 되면은 이 소송을 건 주주와 기업이 동시에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주주가 소송을 걸어도 그 소송에 대한 입증 책임도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어렵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혹은 영업 기밀이다 이런 핑계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상법 개정과 그 상법 개정의 주주 충실 의무와 같이 패키지로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고 후보자 시절에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과 함께 가야 되는 제도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네. 내용이고요. 미국은 이미 이거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도 이게 없으면 사실은 양측이 증거 공개를 해야 되는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스커버리 제도가 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3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를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법제화해야 되냐, 강제화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걸 이제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백기사로 서로 맞교환을 한다던가 매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상당수의 코스피 내에서 거의 한 30개 정도의 기업은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자사주가 뭐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된다면 기업들의 영향도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SK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이제 복잡하게 좀 발생한 자사주가 꽤 있어서 뭐 대략적으로 한 뭐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28%인가요? 그 중에서 이제 15%가 합병을 통해서 생긴 자사주였고, 그래서 이거는 소각을 할 경우에 법인세 5천억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좀 상쇄될 수는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는. SK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너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도 이 상법 개정 영향권에서 좀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좀 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그 내부 거래가 문제가 되면 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이사회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갖게 되고요. 특히 그 기업이 오너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부, 그러니까 계열사들에게 이제 일감을 받고 있는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삼성 SDS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SDS 같은 경우 이미 삼성전자물산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저 대주주 지분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매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SDS가 많은 현금성 자산을 5조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지금 사실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주주 환원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모든 형태의 인적 분할 역시 주주 충실 의무에 지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적 분할을 두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주회사 전환, 뭐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네. 이제 철회했던 부분이 이제 그거고요. 모든 지주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형제 간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 하는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계열 분리라고 하는데 LG가 그렇게 했죠, LX로. 네. 근데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에 대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상당히 문제가 그러니까 적용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해상충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향후에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오너일과 재선 분할을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한다. 이거 역시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인적 분할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인적 분할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 분할 후에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지주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네. 대주주가 현물출자를 자회사걸 하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지배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의 지주사를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어려울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전환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주사의 자회사 중복 상장도 주주 충실 의무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상장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예시 되게 많이 드는데, 알파벳 홀딩스가 구글이나 밑에 유튜브를 상장시킨다고 네. 했을 때 아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알파벳 홀딩스 팔고 떠날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고, 상법 개정에 이제 지주사들 중복 상장을 계속 하는데, 일본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이 중복 상장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라는 거버넌스 지침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좋은 자회사가 있으면, 좋은 네. 비상장 자회사가 있으면 지주회사 주가는 오를 거고요. 그럼 그 지주회사가 자본 조달을 해서, 뭐 그게 유상증자가 됐던 해서 자회사로 리소스를 배분하는 것이 지주사의 원래 본연의 그 탄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가, 대주주가 희석되지 않게끔 그분들도 당연히 비례적으로 유증에 참여해서 희석을 최소화하는 게 FM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지금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주회사의 밑에 있는, 혹은 지주회사가 아니어도 밑에 위에 모회사가 있는데 비상장자 회사를 자꾸 상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로 사실 시장 안에서는 지주사들이 그동안 강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지금 더 강력해진 2차 상법 개정 처리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지주사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지, 지주사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센터장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코스피 5천 공약이 있고, 네. 실제로 위원회가 생기기도 했고,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지수 기준으로 한 3,800에서 4,000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기존의 이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는 섹터는 계속 좀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있느냐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상법 개정과는 조금 다른, 네. 예.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천천히 크게 오를 것 같고요.
그 종목 중에선 저희는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최근에 CJ이고요. CJ. 올리브영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고, CJ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올리브영 합병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올리브영이 사실 시장에 상장을 한다면 CJ는 또 껍데기가 돼서 맞아요. 주가가 네. 안 좋을 텐데 방법은 합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CJ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CJ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자료 보시면 왜 CJ를 저희가 좋게 보는지 좀 자세히 나와 네. 있거든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은 좀 상법 개정과 좀 별개의 이슈긴 한데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는 다시 블랙엘에 그러니까 엔비디아향 블랙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GB300 이제 연말에 출시되는 그쪽 향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모델인 루빈에 대한 퀄 통과 여부도 결정이 되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데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있어서 두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강력한 똘똘한 자회사의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 지금 합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CJ 그리고 두산까지 지주사 안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 토픽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수현 GS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